중소상공인 대상 데이터 기반 금융 서비스를 만들어가고 있는 윙크스톤 파트너스입니다. 되게 잘 될 것 같은데 무슨 고민이 있으셔서? 해외 진출에 대한 고민이에요. 연료차에 직접 주입할 수 있는 고순도 수소 5.9급의 수소를 근데 이거 편집 어떻게 하지? 섭섭하네요. 네. 예? 왜요? 저희 카이스트 투자회사인데 카이스트 투자는 안 받고 많이 크셔가지고 저는 오히려 기회가 많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솔백 IR룸 시즌2 9회차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2호의 태용입니다. 오늘도 두 소셜벤처 기업가와 투자자 멘토단을 모시고 IR 피칭과 밀착 멘토링을 진행해 볼 예정인데요. 오늘도 투자자 세 분이 자리를 빛내주고 계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늘 나오는 임팩스퀘어 도현명입니다. 저희는 임팩 스타트업 초기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엑셀러레이터 역할로 많은 기업들의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스크의 유자인입니다. 저희는 혁신 컨설팅 그리고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그리고 임팩트 투자를 하는 기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청년 창업 투자 지주의 대표 정혜훈입니다. 저희는 카이스트의 초기 투자 전문 회사고요. 카이스트의 기술 사업화 그리고 창업 지원에 대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외부의 일반 초기 창업팀에도 투자를 하면서 그 기업들과 함께 커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핀테크, 딥테크 분야에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 스타트업 두 곳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소상공인에게 특화된 신용평가 시스템 및 대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윙크스톤 파트너스입니다. 윙크스톤 파트너스 IR 피칭과 Q&A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중소상공인 대상 데이터 기반 금융 서비스를 만들어가고 있는 윙크스톤 파트너스입니다. 저는 윙크스톤 파트너스의 대표 권호영입니다. SM이라고 통칭되는 중소사업자들은 온라인 셀러라든지 아니면 프랜차이즈 가맹점 또는 스타트업 이런 작은 사업자들을 통칭합니다. 이분들의 특징은 사업이 성장할수록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금융권들은 이분들에게 적시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굉장히 많은 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이 존재합니다.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25% 정도가 자영업자로 판단되고 있고요. 이분들이 고금리 대출을 굉장히 많이 받고 계십니다. 약 43조 원에 이르는 대출 잔액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연체율은 가계대출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안전한 분들도 있고 우량한 분들도 있지만 고금리 대출에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에 이분들을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이런 비용 대비 수익성이 낮은 중소상공인 대출을 좀 꺼려왔던 이유입니다. 매출이 증가할수록 매출 대금은 천천히 입금되지만 사업장 확장이나 마케팅 또는 재고 매입을 위한 자금은 즉시 결제를 해줘야 됩니다.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때 자금이 적시에 공급되지 않는다면 왼쪽에 보이는 도표처럼 판매가 중단되든지 고객이 이탈하면서 사업이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하지만 적시에 자금이 공급된다면 오히려 그 자금을 활용해서 매출이 더 늘어나고 더 안전한 대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과거와 다릅니다. 지금은 이커머스의 유통시장 점유율이 50%에 육박하고 있고 한국의 경우 오프라인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도 오토 서비스들이 다양하게 늘어나면서 이분들의 실시간 거래 데이터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래 데이터를 활용한다면 좋은 금융 서비스를 이분들의 고객인 중소상공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의 솔루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의 비대면 자동화 대출 솔루션인 윙크브릿지입니다. 윙크브릿지는 저희의 신용평가 모델을 포함하고 있는 거대한 대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객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희 신용평가 모델을 적용을 하고 산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승인 여부와 한도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비대면 자동화되어 있고요. 현재 지금 많은 금융기관들이 이 SME 영역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저희의 모객부터 심사, 사후 관리까지 한 번에 저희 시스템을 활용해서 원하는 SME 영역에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의 신용평가 모델, 중소상공인에게 특화되어 있는 신용평가 모델인 윙크스캐너입니다. 윙크스캐너는 다른 신용평가 모델과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저희는 중소상공인의 특정 카테고리별로 별도로 모델을 구축을 합니다. 그래야 더 정확도를 더 높일 수가 있고 그 데이터들의 활용도를 높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저희 심사역이 보는 화면입니다. 대출 신청하시게 되면 저희의 모델이 자동으로 이 심사 결과를 뽑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마진까지 전부 다 추정이 되고 신용점수와 신용등급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저희의 시스템과 신용평가 모델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저희는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고요. 현재까지 700억 원 이상을 대출을 실제로 진행을 했고요. 지금까지 연체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저희의 대표 상품 중에 하나인데요. 동대문 사입셀러를 위한 B2B BNPL 서비스인 윙킷입니다. 현재 많은 온라인 패션 셀러들이 동대문 시장에서 재고를 매입을 합니다. 이 규모가 전체 시장 규모가 1년 거래액이 15조 원 정도 됩니다. 하지만 이 거래는 대부분 현금 결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셀러들 같은 경우에 판매가 된 이후에도 길게는 2달까지도 판매 대금 정산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오프라인에 구매 대행하시는 분들이 역할을 했다면 지금 이제 앱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구매 데이터들이 다 쌓여 있습니다. 저희는 이 구매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분들에게 결제 서비스, 신용카드처럼 편리하게 결제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 거대한 시장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이 현재는 한국에 없습니다. 이 윙킷 서비스가 가능한 이유는 저희가 플랫폼들과 연계해서 이 셀러의 매출 데이터와 매입 데이터를 모두 API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해당 셀러가 어떤 품목을 얼마나 많이 어느 기간 동안 팔고 있는지와 동시에 그 판매를 일으키기 위한 재고 매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저희는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재 시장 규모는 매우 큽니다. 현재 그 사업자 대출 시장은 대부분 다 담보 대출이거나 아니면 보증 대출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잠재적인 시장은 온오프라인 셀러들에 대한 선정산 시장, 그리고 온라인 셀러에 대한 신용대출 시장,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운영자금 또는 창업자금 대출 시장인데요. 저희는 이 시장 중에서 저희가 B2B BNPL처럼 즉시 결제 서비스와 같이 간편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저희가 자금을 통제할 수 있는 이 영역이 이 전체 시장의 한 절반 정도, 26조 원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외에는 캐비즈나 스퀘어 같은 회사들이 있고요. 또 저희와 굉장히 유사한 사업 모델을 갖고 있는 싱가포르의 크레딧링이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했던 것은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금융 서비스들, 그리고 저희 제휴사와 연동되는 API 구축, 그리고 신용평가 모델을 세팅하는 것까지를 올해 다 진행을 했고요. 내년에는 저희의 신용평가 모델을 직접 공급하고 저희 신용평가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업자 전문 시빌 라이센스도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동남아,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국가에 저희의 사업 모델을 가지고 가서 그 현지에 있는 플랫폼들과 금융기관들을 연결하는 그런 해외 진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SME 전문 종합금융기관이 되는 게 저희의 목표고요. 현재 50억 원 레이징을 하고 있고, 이 자금의 대부분은 저희의 윙크 스캐너, 윙크 브릿지 시스템 보도와 그리고 개발 인력 채용,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 팀을 더 확대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현재 25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고, 절반 정도는 저를 포함해서 금융과 핀테크 쪽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금융의 본질을 혁신하는 회사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 사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기업 대비 저희가 이제 성장하기 위해서 어떠한 부분들이 유사하고 어떠한 부분들은 차별성을 가지고 저희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사성은 소상공인과 관련된 어떤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신용평가 모델을 만들고, 그 신용평가 모델을 바탕으로 간편하게 비대면 대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고 공급하고 있다는 게 유사점이고요. 차별성이 무엇이냐고 말씀을 해주신다면, 그 회사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펀딩 소사이어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용대출보다는 선정산 서비스에 좀 더 집중하는, 공급망 금융 중에서 이미 발생한 매출 채권의 팩토링 업무에 좀 더 집중하는 회사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스퀘어나 캐비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굉장히 벤치마크를 해야 되는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 소상공인 시장은 한국에도 되게 많은 기회가 있지만 세계적으로도 기회가 많은데, 이 시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잠재적인 시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느 한 회사가 이 시장을 전부 다 장악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오히려 좀 그런 선진 시스템이나 벤치마크 사례를 저희는 더 많이 받아들여서 저희 시스템을 더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 사이트에서 대출이 진행되는 걸 보니까 기간이 생각보다는 좀 짧은 것 같더라고요. 동대문의 그 사입 시장이나 이런 데를 생각을 하면은, 이게 암만 사입이라 하더라도 제품이 기획이 돼서 생산이 되고 판매가 돼서 정산이 되고 이렇게 해서 돌아오려고 그러면은 사이클은 긴데 실제 대출 기간은 상대적으로 좀 짧은 것 같아서, 그 어떤 구조로 회수가 되는지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먼저 동대문 시장의 밸류체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온라인 셀러들, 저희 고객들 같은 경우는 이미 주문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사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주문을 하는 순간 바로 다음날 온라인 셀러한테 그 사입한 의류가 도착을 하게 되고, 그걸 바로 배송을 하게 됩니다. 매출이 일어난 이후에 몰에서 정산하는 리드타임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품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만기가 짧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플레이오토와 지금 제휴하고 있는 온라인 셀러 일반 신용대출 상품 같은 경우에는 만기를 더 길게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상품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상품을 금융기관에 판매하는 것도 있지만 직접 대출도 하잖아요. 해당 부분 조달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700억 정도를 대출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건수로는 몇 건인지, 그리고 1조 검토해서 700억 대출했으면 사실 대출 상사율이 7%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0%에 이제 수렴하고 있다면 굉장히 잘 골라낸 거니까, 골라내다 보니까 7%밖에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수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한 200건 정도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초기에 저희가 했던 대출들은 수동으로 대출 심사를 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공수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좀 리스크 컨트롤 가능한 규모가 있는 업체부터 저희가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연체율은 영원히 0%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대비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고, 저희가 생각하는 타겟 연체율은 2% 이내로 관리하는 것이 저희 목표고요. 자금 조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법인 투자자나 고액 자산가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대출자 쪽은 은행 금리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10% 내외의 중금리에 대해서 거부감이 별로 없으세요. 그래서 대출 수요 자체는 더 긍정적이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자금들이 저희 쪽으로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윙크스톤 파트너스의 권영이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그냥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회사 이름이 왜 윙크스톤 파트너즈인 거예요? 이게 윙크는 뭔가 깜찍하고, 근데 스톤은 뭔가 이렇게 묵직하고. 윙크와 스톤 그리고 파트너스가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윙크는 그러니까 대출자에게 던지는 저희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윙크처럼 간편하고 쉽고 빠르게 대출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의미고요. 스톤은 돌처럼 단단하고 안정적인 그런 투자 자산을 제공해 드리겠다라는 의미고요. 파트너스는 저희 구성원들에게 보내고 싶은 저의 메시지입니다. 같은 테이블에서 수평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들고 싶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지었습니다. 모든 걸 다 담았네요. 맞습니다. 제가 대표님 이력을 살펴보니까 공인회계사를 이제 한국하고 이제 미국에서 좀 하셨던 것 같아요. 어쩌다가 이런 창업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원래는 한국의 이제 큰 회계법인에서 주로 사모펀드나 아니면은 금융기관을 상대로 M&A를 할 때 금융기관들을 많이 평가를 했습니다.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왔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저희 회계법인하고 연결돼 있는 미국의 그 대형 회계법인에서 SOS가 왔어요. 인력들을 보내라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선발이 돼서 그때 미국에 가서 2년 동안 주로 했던 일은 금융기관들의 대출 채권 포트폴리오, 론 포트폴리오도 제가 검사를 하고 뭐 재증권화하는 업무도 했었고 그런 금융기관들 정리하는 업무도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미국 금융기관들의 신용평가 모델도 같이 보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좀 놀랐던 거는 미국 금융기관들은 소상공인들의 현금 흐름을 추정하고 이런 적극적인 평가를 통해서 신용대출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미국의 다양한 자영업자들이 존재하고 성공할 수 있는 어떤 아메리칸 드림의 힘이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이게 왜 한국에서는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한국의 금융기관들은 주로 담보대출, 보증대출, 고신용자 대출, 대기업 직장인 대출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하는 형태가 많았는데 왜 소상공인 대출에 이렇게 소극적일까? 이 고민을 가지고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돼서 근데 이제 제가 들어와서 바로 사업을 할 수 없었던 게 그 당시에는 제가 소상공인 대출을 하는 평가 모델을 만들려고 해도 데이터가 많지가 않았어요. 어떤 거래 히스토리라든지 아니면 매출액 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최근 것까지 다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구할 수 있는 데이터는 작년 세금 신고 내역 정도? 그마저도 좀 정확하지가 않죠. 그래서 바로 시작은 못했는데 이후에 IT 서비스 이커머스도 발달하면서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는 충분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모델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미국은 왜 그렇게 활발했던 거고 한국은 왜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약간 근본적인 이유 같은 게 있나요? 뭐 약간 자본주의가 뭐 성숙해서 뭐 이런 건가? 저는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 금융 서비스 시장의 가장 큰 차이는 공급자 중심이냐 소비자 중심이냐인 것 같아요.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이런 경쟁 체제를 갖췄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업체들이 계속 등장할 수 있고 살아남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거든요. 반면에 이제 한국은 라이센스로 규제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칸막이 규제라고 하죠. 진입장벽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라이센스에서 보호받는 그런 시장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도의 평가 모델이 필요하지 않은 영역부터 발달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국은 그러다 보니까 담보대출 위주로 좀 시장이 발달한 것 같고 미국은 신용대출 위주로 시장이 발달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신용평가 모델을 이렇게 짜서
이제 스타트업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좀 가장 좀 주안점을 뒀던 게 어떤 부분이요? 제가 아무래도 이제 현금 흐름 추정을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더 받아서 재고를 더 사거나 아니면 사업장을 확장하게 되면 현금 흐름 자체가 바뀝니다. 사업자는 만약에 대출을 받았는데 상환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라는 게 사업자의 현금이 이제 더 이상 없거나 사업을 폐업하게 되면 이제 상환을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서 핵심은 저는 흐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현금 흐름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변수들이 필요하고 그런 변수들에 관한 데이터들이 필요한데 다행히도 IT 서비스 회사들,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회사들이 많아지면서 또 이제 그분들의 니즈가 또 커지면서 오히려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니즈가 커지면서 수월하게 데이터를 확보하지 않았나. 자, 그럼 여기까지 딱 들어봤을 땐 별 걱정도 없어 보이고 되게 잘 될 것 같은데 무슨 고민이 있으셔서 나오셨는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해외 진출에 대한 고민이에요. 핀테크라는 분야가 좀 독특한 분야다 보니까 한국에서 핀테크 회사가 이제 시리즈 B를 넘어가게 되면 핀테크 회사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유니콘이 되는 회사들만 봐도 그렇고요. 이후에는 해외에서 투자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러려면 이제 해외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비즈니스여야 되는데 대부분의 해외 투자자들이 이제 코리아 온리 비즈니스에는 잘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시리즈 A 단계를 넘어서 B 단계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비즈니스로 확장하는 거를 이제 시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부분도 있고요. 저희 모델 자체가 한국에서도 지금 검증 과정에 있고 계속 커지고 있는데 이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외국에서 적용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크고 그리고 디지털라이즈가 많이 진행된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곳에 제가 사업을 하면서 해외 진출해 본 적은 없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좀 주의해야 되고 어떤 단계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국가들이 이제 사실 개발도상국이잖아요. 굉장히 우려점들이 사실 더 크죠. 왜냐하면 그 나라의 신용평가 모델의 기초나 신용에 대한 이해 자체가 특히 소상공인 모델이라면 굉장히 낮은 상황이다 보니 어떤 방식으로 그게 그 현장에서 자리 잡게 될 건지에 대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베트남 지역에서 투자를 하면서 비슷한 모델들도 보게 되는데요. 소상공인의 정의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법인이라는 걸 설립한다는 게 사실 불필요한 지점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전자상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정보가 누락되는 따로따로 뭐 뒤에서 거래하고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 해당 내용들에 대해서 신용평가에 대한 데이터의 이제 완결성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임팩트 스타트업, 임팩트 비즈니스 영역에서 붐을 일으키게 된 첫 사례도 사실은 마이크로 파이낸스가 최저빈곤층에게 무담보로 소액 대출을 해주는 금융업계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들을 시작했던 사업이 92%의 상환율로 성공을 해내면서 300만 명의 사람들을 최저빈곤에 탈출시키는 걸로 이런 이야기들이 할 수 있을 만큼의 파급력이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의 기회인데요. 저는 이런 것들 풀어내려면 좀 더 우리가 그 나라를 모르니까 특히 개발도상국이니까 현지 파트너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미 논의하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으로 출발되어야만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그쪽에서 좀 더 맞춤형으로 만들어지는 모델들이 다시 우리에게도 피드백을 줄 수 있는 루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제일 좋은 점은 인구수가 많다 보니까 데이터를 쌓는 데에서는 확실히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가 훨씬 유리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대형의 인구를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한다는 건 데이터의 모수를 키우는 데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시도해 볼 만한 기회는 있다. 하지만 되게 어려운 일이니 파트너가 좀 더 많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 이 분야에서는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정확히 만들어서 거기서 차별력 있는 대출 서비스를 하든지 연계할 수 있든지 그게 이제 제일 급선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하는 서비스가 고객의 필요성을 만족시켜 줄 수 있으면 그 부분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선점할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윙크스톤에서 정의한 문제 정의는 금융권에서 융자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빠르게 융자해주고 더 낮은 금리로 융자를 해주는 상품을 만들었을 때 고객들이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이 반응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좀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앞서 이제 Q&A 때
답변해 주신 부분이긴 한데 저희가 지금 대출 건수가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많이 늘린다면 소액이라도 건수를 많이 늘려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기여를 하고 있고 잘하고 있다. 양적으로 많이 늘려주시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우리의 서비스를 더 많이 알고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좀 생각이 되고요.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투자 라운드에서 더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개인적으로 이제 이쪽 분야 누군가 혁신을 하면은 정말 이제 소셜 임팩트가 큰 것 같아요. 이제 사실 핀테크라는 게 그냥 이제 겉에서 딱 보기엔 뭔가 그냥 뭐 돈 빌려주고 이런 느낌이 들지만 금융 접근성이 없는 사람한테 이걸 제공하고 이제 그걸 통해서 자기 삶을 꾸려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정말 그냥 사람이나 사회를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하시는 일이 잘 되셨으면 좋겠고 네, 오늘 IR룸 자리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한국의 핀테크 산업이 2015년경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핀테크 산업의 발달로 인해서 실제 기존 금융권들도 많이 변했습니다. 자극을 많이 받고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많이 편리해진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런 편의성이 높아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UI, UX의 개선 또는 사용성의 증가 이런 것들에 좀 집중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기보다는 소비자의 이제 사용성을 높이는 쪽에 집중이 됐다면 이제는 파는 상품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그런 시점이 되고 있고 실제로 이제 그런 시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그 상품 자체가 바뀐다는 거는 기존에 대출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기존에 투자할 수 없었던 상품에 투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게 금융의 코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코어 영역이 발전하는 단계로 한국이 이제 접어들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회사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 고민 중에 해외 진출에 대한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임팩트 스퀘어 대표님께서 그 해외 진출을 할 때 유의해야 될 사항들 그리고 현지화에 있어서의 좀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들을 잘 짚어주셔서 앞으로 해외 진출할 때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윙크스톤 파트너스는 글로벌 SME 전문 금융기관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요. 이제 해외 진출 그리고 사업자 전문 CB 라이센스 획득 같은 것들을 내년에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더 많은 지역에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성장하실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앞으로 많이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 기업은 플라즈마를 활용한 가스 자원화 솔루션을 만들고 있는 인투코어 테크놀로지입니다. 세계에서 손꼽는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요. 인투코어 테크놀로지 IR 피칭과 Q&A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지구온난화 문제를 정면으로 맞서는 스타트업 인투코어 테크놀로지 엄세훈입니다. 지구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은 대부분 이산화탄소 포집에 집중되어 있고요. 이는 최근에 들어서 포집된 이산화탄소의 쓰임새가 마땅치 않다는 심각한 아이러니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방법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솔루션이 될 수 있을까요?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을 1로 했을 때 메탄가스는 27, 프레온가스는 1000이 넘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메탄과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줄이는 것에서 더 나아가 사용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업사이클링 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인투코어 테크놀로지의 플라즈마 기술은 이를 가능케 합니다. 저희 기술을 소개하는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쓰레기 차량으로 운송되어 매립시설로 가게 됩니다. 쓰레기를 매립하면 미생물에 의해 쓰레기가 분해되면서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가스는 포집관을 통해 포집하게 됩니다. 발생되는 가스는 시간과 날씨, 계절에 따라 발생량과 성상이 급격하게 변화합니다. 기존 자원화 시설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이 어려워 운용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에 반해 인투코어 테크놀로지의 플라즈마 장치는 효과적으로 가스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플라즈마 장치로 전달된 가스는 신재생 에너지로 만들어진 전기 에너지로 플라즈마 장치를 가동시켜 전달된 가스를 원자 단위까지 깨게 됩니다. 그리하여 수소와 일산화탄소인 합성가스로 변화시켜줍니다. 이러한 합성가스를 정제하여 수소로 만들어 친환경 수소차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메탄올, 항공유와 같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전환하여 항공기, 배의 연료로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2차 전지의 전극제로 사용되는 카본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자원하는 바이오가스 플랜트 시장은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으며 2020년 기준 37조 원으로 매년 22% 이상씩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의 경우 약 250여 군데의 매립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단지 17곳에서만 가스 자원화 시설을 운용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모두 태워서 배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희가 해온 일과 현재 진행 중인 일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21년 대구광역시 매립장에서 환경부 실증과제를 통해 매립지 가스를 메탄올로 전환하는 실증 플랜트를 건설하고 운영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바이오가스를 항공유로 합성하는 전환하는 기술을 한국화학연구원과 공동으로 개발하였으며 현재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플라즈마, 전력전자, 전력제어, 화학, 환경, 소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60여 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특히 이 중 10명 이상이 박사급 엔지니어로 구성되어 있는 플라즈마 전문 딥테크 컴퍼니입니다. 당사의 환경에너지 사업부에서는 국내 유수의 대기업들과 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최근에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매립지를 운영하고 있는 수도권 매립지 공사와도 공동 개발 협약을 체결하여 친환경 수소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에너지 분야 이외에 사업 다각화를 위해 반도체 제조용 플라즈마 장치를 사업화하였으며 최근에 차세대 반도체 메모리 제조의 핵심 솔루션으로 SK 하이닉스의 양산 진입에 성공하였습니다. 반도체 제조용 플라즈마 장치 제품 판매 매출을 중심으로 올해 약 100억 원, 내년 200억 원 이상의 매출이 예상되며 환경에너지 비즈니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25년부터 매출이 급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플라즈마 기술을 통해 만들어가는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온실가스 자원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인투코 테크놀로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섭섭하네요. 네. 예? 왜요? 저희 카이스트 투자회사인데 카이스트 투자는 안 받고 많이 크셔가지고 인연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처음 만나는데요. 아무튼 뭐 좋은 팀이 창업을 하셔가지고 딥텍을 진짜 사업화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오늘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거는 네. 유해가스 분해 솔루션 네네. 이쪽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예. 현재 보니까 실제 매출도 한 100억 정도 있으신 것 같고 예. 그 매출은 반도체 장비 쪽에서 나는 것 같거든요. 반도체 장비에 들어가는 플라즈마 제품 모듈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커가는 건 이제 환경 에너지 솔루션으로 이제 커가는 걸 갖다 또 생각을 하고 계신데 네네. 사업의 앞으로의 비중이나 우리 대표님이 궁극적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의 어떤 골, 네. 그걸 좀 설명 듣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가 처음 설립이 되고 약 2년여간은 환경에너지 쪽만 했었어요. 지금 저희가 8년 반이 됐으니까 한 6년 전 얘기죠. 그때만 해도 이제 환경에너지 쪽 시장이 전혀 없었던 이제 그런 척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이제 저희가 생계의 위협을 굉장히 심하게 느끼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동안 개발한 기술을 가지고서 빨리 매출을 실현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찾자고 해서 반도체 제조용 플라즈마 장치를 개발해서 삼성전자에 이제 판매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환경에너지 쪽은 저희 회사에 그리고 저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소셜 밸류를 지향하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인원들이 같이 모여서 큰 대의 명분을 가지고서 같이 힘을 모으고 지금까지 8년이란 세월이 사실 뭐 그렇게 길지 않을 수도 있는데 사실 굉장히 또 저희한테는 긴 시간이었어요. 긴 시간을 버텨오는데 굉장히 큰 구심점이 되어왔던 이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또한 비즈니스 측면에서 이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2024년에서 25년 정도쯤에 IPO를 기획하고 있는데 저희 환경에너지 쪽 비즈니스가 향후 2년 정도 후에 의미 있는 형태의 어떤 이벤트를 저희 상장 시점에 이제 얹을 수 있다면 저희가 반도체 부품주로서가 아니라 전체 글로벌 기업으로 클 수 있는 굉장히 큰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발표 때도 잠깐 언급해 주시긴 하셨는데 환경에너지 부분에서 지금 현재 실증 단계가 어느 정도 네. 단계인지 그리고 예. 이제 상용화가 언제 정도 예정되어 있으신지 네.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립지 가스를 기반으로 해서 메탄올 합성을 하는 경우는 그 메탄올의 성상이 상용 판매가 가능할 정도까지 저희가 실증을 마쳤습니다. 태워서 버려지는 매립지 가스를 상용 판매가 가능한 케미컬 제품으로
전환하는 기술이 가능하다라고 함을 저희가 입증을 했고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실증 사업은 매립지 가스를 기반으로 해서 그 연료차에 직접 주입할 수 있는 고순도 수소 5-9급의 수소를 생산하는 실증을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 두 가지 실증 사업들이 아직까지는 경제성 부분을 만족시키지는 못하고 있어요. 메탄올도 그렇고 수소도 그렇고 워낙 전통적으로 대량으로 생산이 되어 온 대표적인 품목들이기 때문에 그 품목들에 대비해서 아직까지 경제성을 확보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지금 유럽을 중심으로 그린 메탄올의 니즈들이 점점 증대되고 있고 수초를 추출하는 기술이 어떠한 기술이냐에 따라서 환경적인 등급이 이제 매겨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내년부터는 아마 그 법안이 이제 발효되는 형태로 지금 준비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환경 이슈가 결부된 인센티브가 구체화되게 된다면 이 두 아이템들도 충분히 사업성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투코어 테크놀로지 엄세훈이었습니다. 발표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뭐 발표랑 Q&A가 끝나고 다 같이 대기실로 들어와서 아쉽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되게 별로였던 걸까요? 반대죠, 반대. 많이 아쉽습니다. 네. 네. 조금 더 일찍 만났더라면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멋진 팀을 저희가 하루라도 일찍 만났더라면 하는 마음이 있고 초기에 만났으면 정말 저희가 앞뒤 재지 않고 아마 투자 검토하고 투자했지 않았을까. 왜 못 만난 거예요? 왜?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좀 기억나는 게 있어서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좀 IR이 좀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초기에 저희가 환경에너지 쪽 개발에만 집중을 하던 시절에 그때는 IR도 그 얘기만 하게 되었고 기술적인 부분만 계속 강조하고 뭐 그런 일들이 이제 여러 번 반복이 되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뭐 재미있어 보이긴 하는데 좀 많이 걸리겠구나 하는 그런 인상을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초창기 때는 그래서 VC 펀딩을 받기가 사실은 저희가 시도는 많이 했지만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저희가 홍보를 잘 못해서 그런가 제가 봐요. 좀 더 열심히 다녔어야 되는데. 아니 근데 중간에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실 지금 환경 에너지 솔루션만 갖고 계속 피칭을 하셨으면은 시간도 오래 걸렸을 거고. 네. 근데 반도체 쪽으로 한 건 우리의 기술력을 갖다가 응용해서 여기서 어떤 사업적인 결과를 갖다 내보이는 거고. 아무튼 뭐 이 분야가 엔투코어의 메인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걸 갖다가 이제 숫자로 보여주는 거 굉장히 네. 우리 대표님이 잘 하신 것 같고. 네. 예. 감사합니다.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미래의 가치, 뭐 재무적 가치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조금 더 앞단에 만나서 저희가 같이 투자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 이제 초기 스타트업이 해야 할 부분들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범 사례로서 다른 데서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모범 사례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으세요? 이제 스타트업은 이래야 된다를 이 기업은 좀 많이 갖고 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가설을 만들고 검증하기 위해서 되게 어려운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이제 지금 환경 에너지 솔루션 쪽은 그 기간이 좀 길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그 기간 동안 가지고 있는 다른 원천 기술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수익이 낼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도 만들어내셔서 지금 그 모델로만도 이미 수익 구조를 만드시고 그걸 통해서 장기적으로 원래 하시고자 했던 그런 환경적인 에너지 솔루션까지 지금 계속 하고 계신 그런 멋진 기업이어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성공적인 IPO까지 하셔서 완전한 모범 사례가 됐으면 좋겠고 제가 만나는 초기 다른 스타트업들도 이런 구조로 시도를 해보자라고 사례 소개도 많이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원래 메탄에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메탄이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음식물 쓰레기랑 분뇨 쪽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일찍 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시아 지역이 이제 인구 밀도가 높고 예. 또 온도도 높고 먹는 거나 음식물 폐기량이나 전반적으로 굉장히 높은 나라들이 모여 있어서 메탄 관련돼서 여러 가지로 저희가 실제 유관된 투자팀들도 있고 관련된 활동을 하는데 그 메탄이 이산화탄소보다 이제 통계 따라 다른데 21배도 있고 27배도 있고 이제 맞다. 온실 효과가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런 영역들이 아직은 기후 비즈니스 영역에서도 정확하게 다뤄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좀 더 그런 초점들로 넘어갈 수 있는
아이템이라는 것도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고 그걸 크래킹 하시는 과정들도 그게 사실 굉장히 꿈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이게 기체가 나오는 거를 네. 가스를 크래킹해 갖고 다시 분자 단위로 예.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네. 경제성만 갖춰진다면 네. 가장 활발하게 연구될 수 있는 영역인데 그거를 하고 있는 회사를 발전 과정들을 볼 수 있다는 것도 저에겐 굉장히 행운인 것 같고요. 꼭 잘 되시기를. 감사합니다. 이제 플라즈마 말씀을 잠깐 드리자면 플라즈마는 전기장을 분자의 전자에다가 직접 주는 방식이어서 에너지 전달이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플라즈마가 발생되고 나면 그 중심부 온도가 10,000도가 넘기 때문에 들어온 가스가 거의 대부분 다 원자 단위까지 다 분해가 되는 특성이 있어요. CO2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연소 과정의 최종 산물이거든요. 태우고 더 안 타는 화학적으로 안정된 물질이 CO2이기 때문에 CO2는 기타 여타의 화학적인 방법으로 변환이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CO2를 효과적으로 깰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플라즈마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CO2만 접근을 했었는데 CO2에서 깨지고 나면 그럼 뭐가 될 것이냐 하면은 결국은 일산화탄소 CO하고 산소 거기에 이제 메탄이 들어가게 되면 메탄에 들어있는 카본하고 수소가 CO2에 있는 산소를 같이 이렇게 가져갑니다. 현재는 이제 메탄이 반드시 들어가는 형태여야 굉장히 에너지 효율적인 측면에서 유용하고, 근데 메탄이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분야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폐자원에서 발생하는 자연 발생하는 이제 그 메탄을 이제 타깃으로 하게 된 거죠. 뭔가 그 카이스트가 플라즈마 맛집인 것 같네요. 뭐 이용관 대표님, 블루포인트 네. 파트너스도 네. 플라즈마로 엑시트하시고. 사실은 그 이용관 대표님하고 제가 예전에 공동 창업을 했었어요. 제가 이제 카이스트에서 박사 과정을 할 때 블루포인트 파트너스의 이용관 대표님하고 같이 이제 제 실험 선배 되십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플라즈마트라는 회사를 한번 창업을 했는데 그게 이제 성공적으로 미국 회사하고 M&A가 이루어졌었는데 엑시트를 하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진짜 플라즈마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지구 환경 문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동기를 가지고서 그 당시 저희 이제 지도 교수님하고 같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죠. 환경 문제에 좀 기여를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창업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투입되는 에너지 대비 좀 회수되는 에너지가 효율적이어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효율적인지, 왜 그런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희 플라즈마 기술은 크게 보면은 에너지 변환 기술이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모든 변환 기술은 다 에너지 효율이라는 게 있죠. 저희는 투입된 메탄의 에너지 더하기 전기 에너지를 100을 투입을 하면 CO하고 수소 형태로 합성가스라는 형태로 가스가 나오는데 그 가스의 총 에너지 합이 70%가 좀 넘습니다. 바꿔 말하면 한 30% 정도는 없어지는 거죠. 그게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냐면은 에너지 변환 효율 중에서는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굉장히 큰 공장 메가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그런 변환 기술, 촉매를 이용한 열적인 화학 변환 기술도 보통 상용급 플랜트가 60%에서 70%가 안 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플라즈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를 가스에다가 직접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존 촉매 상용 프로세스에 비해서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이제 대구에서 실증을 하고 계시는데 좀 어떤 걸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LP 가스나 바이오 가스 내에는 성상을 말씀드리자면 CO2가 절반, 메탄이 절반 들어 있고요. 거기에 실록산이나 VOC 등등의 소위 말하는 냄새나고 더러운 것들, 불순물들이 잔뜩 들어 있어요. 이 가스가 대부분 악취를 유발하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환경적인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런 버려지는 가스가 과연 진짜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기대할 수 있는 형태의 상용 판매가 가능한 프로덕트로 변환이 가능하겠는가에 대한 플라즈마 기술로는 첫 실증 사례라고 보셔도 됩니다. 폐기물 사업자 입장에서 네. 좀 수익성이 있고 이제 다른 수단보다 이제 좋아야 될 테니까 네. 좀 그런 목표치 같은 게 있을까요? 이제 그 부분이 사실은 이거의 본질이죠. 경제성이 있겠느냐인데 이 부분은 또 다른 문제예요. 생산 단가로는 경쟁이 안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폐자원을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만 그 프로덕이 경제성을 갖기 위해서는 환경적인 인센티브가 반드시 주어지지 않으면은 사실 경제성 확보하기는 좀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되게 약간 수업 듣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말을 길게 하네요. 아니요. 굉장히 그 진짜 수업 듣는 느낌이 있고요. 뭐 다 좋고 이제 분위기도 화기애애하고 해서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또 혹시 저희랑 같이 나누고 싶은 질문이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현재 8년 반여간 국내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이제 시도들을 해오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제 이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 걱정은 그 전까지는 이제 저희 회사의 생존에 몰입이 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발전적인 성장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성장의 방향을 이제 글로벌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내에서만 존재하는 회사가 아니라 뭐 해외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회사로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떠한 형태가 되어야 할지 그런 부분이 요즘 고민이 좀 많이 있어요. 저는 오히려 기회가 그 아시아에 있는 개발도상국 쪽에서 많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아 지역이 전 세계 메탄의 40%를 발생시키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고 일단 규제가 거의 없습니다. 개발도상국이다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나 이제 분뇨와 관련된 이런 영역들에 모아내는 작업은 우리나라보다 인건비가 월등하게 싸고 인프라 비용들도 굉장히 저렴한 편이고요. 대신 규제는 거의 없고 근데 거기에 특히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지역들은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글로벌의 규제를 받는 선진국의 기업들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해당 기업들은 그 에너지들이나 관련되어 있는 카본 블랙 같은 소재들은 필요한 상황인데요. 근데 현장에서 만들어내는 건 좀 더 싸고 소유하고 소비하려고 하는 그 기업군은 국내랑 비슷하고 이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으면 훨씬 더 쉽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 중요한 거는 그게 사회적 가치도 극대화됩니다. 현재 있는 폐기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한국에서 폐기물을 해결하는 거랑은 비교가 안 되기 어렵거든요. 더 적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더불어서 현재 산업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소득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코이카 같은 조직들을 통해서 현재 소득이나 환경에 도움이 되는 거에는 사업비의 최대 뭐 절반에서 60, 70% 정도까지를 지원해 줍니다. 네. 그럼 우리가 사업을 진행할 때 조금 더 가볍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 혹시 베트남에 관심 있으면 저희에게 말씀 주시면 같이 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뭐 좀 끝으로 이제 시청자분들께 공유하고 싶은 뭐 비전이나 계획 같은 거 말씀하시면서 저희 맞춰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회사는 사실 진부한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플라즈마 기술을 끝까지 파는 회사가 될 겁니다. 플라즈마가 굉장히 다양한 산업 분야에 많이 이제 사용이 되어 왔고 앞으로는 더 많이 사용이 될 거예요. 이제 반도체 쪽에 저희가 굉장히 첨단 공정에 사용되는 부가가치가 높고 핵심적인 플라즈마 솔루션에 저희가 진입을 최근에 성공을 했고요. 또한 환경에너지 쪽 분야도 지금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실증 사업을 거쳐서 대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그 다음 단계로 지금 도약을 하려고 하는 딱 그 시점에 있습니다. 플라즈마 기술을 끝까지 파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 최선을 다해서 한번 멋진 회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상했던 것보다 좀 떨렸어요. 발표할 때. 그래서 발표를 좀 잘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쉬웠고요. 동남아 쪽은 사실 저희가 아직까지 고려해보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한테 굉장히 좋은 전환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해외 비즈니스를 같이 할 파트너들을 같이 엮을 수 있는 그런 시작점으로 좀 의미가 많이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되네요. 저희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공감해 주셔서 되게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올해 매출은 사실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매출을 급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장의 이제 첫 시작이 되었고요. 더 큰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때까지 저희 회사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좀 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소백 IR룸 시즌2 9번째 에피소드가 끝이 났습니다.
소상공인에게 특화된 기술로 산업 생태계를 혁신하는 윙크스톤 파트너스와 플라즈마 기술로 지구의 한정된 자원을 극복하는 인투코어 테크놀로지를 만나보셨는데요.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 있는 모든 기업에게 소백 IR룸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소백 IR룸 시즌2 출연 신청은 아래 있는 설명란의 신청 링크 또는 소백 홈페이지 커뮤니티 공지를 통해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오늘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거 편집 어떻게 하지? 아니 계속 밑에 각주가 계속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는